안녕하세요. 퍼펙트 사회팀 사회문화명 재민입니다. 자, 오늘 452쪽에 챕터 11번의 사회 불평등 문제 중에 성불평등하고 사회적 소수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것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복지겠네요. 복지.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빈곤 문제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끝에 우리 사회 계층 이동하는 거 봤었는데 그거 다시 복습하시고, 빈곤 문제에서는 절대적 빈곤 최저생계비 이하,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 50% 이하,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성불평등 문제 보겠습니다. 특정 성에 대해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는 것,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가부장제 사상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습니다. 자, 경제적 측면 유리천장 2년 전부터 등장했던 겁니다.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여자 남자 구분 없이 다 똑같이 승진시켜 줄 거야 말은 해놓고 여성이 위로 올라가고 뭔가 승진을 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거죠. 여성의 승진 제한 같은 거, 유리천장이라든가 낮은 여성 임원 비율, 출산과 양육으로 요즘 한참 논란되는 경력 단절 문제, 대학 졸업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30대 여성이 낮은 것은 임신과 출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 있는데 이것보다 기계적으로 더 많아지면 성불평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임금 문제도 생기고요. 정치적 측면에서는 여성 의원 비율이 낮다. 여러분들 우리 알겠습니다만 정치에서 지방직 국회의원 246명 그 소선거구제를 뽑는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이죠. 지역구에서 246명을 뽑을 때 여성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와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몇몇 이름 있는 여성 국회의원 빼고는 한명숙이라든가 지금 구속됐습니다만 한명숙이라든가 나경원 몇 명 없거든요. 나경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례대표에서 우리 정치에서 배웠습니까? 비례대표도 어떻게 돼요? 54명 뽑을 때 비례대표 순번을 홀수번은 무조건 여자로 두죠. 1, 3, 5, 7, 9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나마 여성 의원 비율을 높이려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평등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성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 우리나라는 결정적으로 1번이 거의 다라고 봅니다. 유교 사상에 따른 남아선호 사상과 가부장제가 있고요. 성차별 혹은 성역할에 대한 왜곡된 사회화도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성, 이건 생물학적 성은 어쩔 수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남성, 여성 결정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을 차이를 이유로 쓸데없이 여러 가지 잘못된 걸로 기회를 제한하는 사회 각종 제도가 있습니다. 자,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론, 산업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근데 갈등론은 남자가 여자를 가부장제에서는 괴롭히고 있는 거다. 그렇게 결정된 적 없는데 여성은 집에서 살림해, 남자는 돈 벌어 와야 돼. 이런 개념 자체. 요즘 이제 남성들이 육아휴직 하는 경우가 꽤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바람직한 사회죠. 저도 기회만 되면 육아휴직 하고 싶어요. 6살 아들, 4살 아들, 우리 둘, 제가 이제 밤에 수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못 놀아줘서, 얼마나 그놈들하고 놀면 재밌는데요. 10분만요. 앞에 10분만.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아주 그냥 다 버리고, 저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와이프도 인정하는데 육아를 잘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 일찍 들어간 데는 무조건 둘 다 제가 씻기고 다 씻기고 목욕도 같이 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건 다 해주거든요. 물론 다 하시겠지만, 근데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사람 다 버리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기 집에다가 카메라 들이대죠. 출연료 돈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카메라 들이대니까 아빠가 욕 한마디 하려다가도 방송 카메라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집에다 카메라 들이대고 그러면 사랑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론은 또 여러 가지 산업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사유재산을 가진 남성이 지배계층이 되고 나머지 여성이 피지배계층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성불평등 현상 해결 방안, 개인적 의식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적 제도적 차원, 잘 보세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고용차별 금지, 직장 내 평등한 분위기, 성희롱 예방교육, 고정관념 고착화시키는 대중매체 개선,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사람들의 인식이 잘 안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불평등 문제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없어야 돼요.
저희 아들이 이제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도 아들인데 너무너무 딸을 낳고 싶어서 태명도 딸로 졌거든요. 태명도. 근데 둘 다 아들인 거예요. 둘 다 아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둘째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초음파로 보잖아요. 근데 제가 둘째 낳았을 때 원래 의사가 5개월인가 6개월 지나기 전까지는 태아 성관별 하면 안 되죠. 근데 의사가 알죠. 이 사람들이 여자락에서 지우고 남자락에서 낳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첫째 낳았던 산부인과 의사 똑같은 병원에 똑같은 의사였기 때문에 둘째도 아들이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물론 기뻤지만 와이프와 저는 약간 실망을 했어요. 첫째가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아들이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그런 개념이 계신 거예요. 아들은 개념이.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너무 이쁩니다. 둘째도. 어떻게 이렇게 이쁜가. 또 우리 애기들이 뭐 이렇게 비물을 싸서 보여줄 수는 없고 정말 딸처럼 되게 이쁘게 생겼거든요. 표현할 방법이 없네. 남들이 가면 어느 정도 이쁘냐면 남들이 가면 지금도 다 딸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제가 지금 파마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파마를 아예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랑 둘이 파마하러 동지에 들어가면 첫째를 다 아들이라고 했어요. 체육관 같은 데 놀러 가면 그 사람들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들인데요? 에이 딸이구만. 그래서 제가 아들 기저귀 그럼 지가 기저귀를 벗어요. 그래서 꼬추를 보여주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딸을 너무 낳고 싶었는데 실패했네요. 어쨌거나 이런 고정관념을 개인적 차원에서 좀 없애야 된다. 우리나라는 성불평등이 이미 사회적 제도적 차원으로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고요. 육아휴직 남자도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현실에서 육아휴직을 정말 남자가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 현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의식적 차원을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53쪽에 보면 사회적 소수자가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기출에 나왔었고 양과로 2번에 보면 성립 요건이 중요할 겁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혹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개인, 소수자 집단은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과연 사회적 소수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포인트는 이 집단, 사회적 소수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장애인분들,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뭐 성소수자 있죠? 성적 소수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사회적 소수자는 정치 권력, 사회적 권력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자원 동원 능력이 떨어집니다. 뒤에 있던데 잘 보세요. 미국에서 유대인은 1%도 차지하고 있지 않대요. 숫자가 굉장히 작죠. 사회적 소수자에서 포인트는 소수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작지만 그 1%가 미국 사회의 최상층에 있다는 거죠. 자원 동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 유대인은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렇죠. 백인이 20%고 흑인이 80%예요. 그러면 20%인 백인이 사회적 소수자입니까? 아니요. 20% 백인이 다 사회 권력층을 갖고 있으니까 사회적 소수자에서 포인트는 소수자가 아니라 권력에서 얼마나 뒤떨어져 있느냐. 이게 포인트네요. 세 번째,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혹은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차이가 있거나 그럴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 사회적 소수자는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느껴야 돼.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애인분들이 혼자 교통약자로서 혼자 밖에 나가서 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근데 유럽의 어떤 나라는 장애인분들이 나오더라도 혼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죠. 그러면 유럽에서 장애인분들은 사회적 소수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전혀 차별받거나 어디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봐야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54쪽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있네요. 소수자 집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세계화 시대니까.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장애 여부 등 기준에 따라 소수자 집단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자,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 그 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있죠? 특정 종교에 의해서 군대 징집을 거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개선을 해야겠네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개인적 의식적으로는 다양성,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양성을 바탕으로 존중과 관용, 우리
정치에서 배웠고 앞에 사회 과학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서 다양성 배웠으니까 관용의 자세에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자 차별을 위해서 사회 제도적 차원으로는 차별 대우 금지나 적극적으로 소수자 우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다 보면 무슨 문제? 역차별의 논란에 빠질 수 있어요. 밑에 장애인 고용 촉진제 같은 거,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보다 훨씬 점수가 높은 분들이 어떤 고용 부분에서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맨 밑에 더 알아보기, 수가 적다고 사회적 소수자일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수가 적다고 소수자는 아니다.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권력의 열세가 있다면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고요.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네요. 자, 챕터 11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라서 사회 불평등 문제, 이거 말고 여러 개가 있는데 시험에는 사실상 빈곤, 성불평등,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적 소수자가 나오고요. 자, 사실상 뒤에도 또 나오긴 합니다만 문제가 사실상 챕터 12가 사회문화에서 중요한 것들 따지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요즘 또 복지 강조되고 있으니까요. 자, 사회복지는 제가 요 책 편제를 좀 바꿔서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미부터 일단 간단히 보고요. 사회 구성원들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벗어나 포인트는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장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인이 했거든요. 지금 국가가 해줘야 돼요. 필요성. 인간의 삶은 질병이나 빈곤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회 구조 때문에 개인의 어려움이 생겼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 사회복지는 일본 전통사회,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어요. 지나가는 숙자, 노숙자를 보잖아요. 그럼 어땠다고요? 저 그지 같은 놈 지가 노력 안 하고 이래서 그냥 개인에게 책임을 줬다고요. 근데 그때도 복지는 있었어요. 민간 차원의 상부상조나 자선 형태의 복지다 해서 전통사회 복지 옆에다가 그때 복지는 우리가 무슨 복지? 시혜적 복지라고 불렀어요. 시혜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은혜롭다는 뜻이죠. 국가나 부자가 안 해줘도 되는데 은혜로워서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줘도 돼요. 근데 해주는 거예요. 은혜로워서. 그게 전통적 복지예요. 그래서 사회적 빈곤 계층에 대해서만 해줬다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두지 않고 사회, 국가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결해 줘야죠. 주로 국가 주도의 사회 보장이나 보편적 형태로, 정책적 형태로 나가고요. 일부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청원, 그래서 시혜적 복지가 전통이라면 현대는 무슨 복지? 보편적 복지다. 그리고 우리 정치에 나오잖아요. 복지는 정치의 기본권 중에 뭡니까? 사회권이에요. 권이라고요. 권. 뭐죠? 권리요.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에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나의 권리예요. 국가야,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 생활이 거지 같잖아. 나 빨리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내 생활 잘하게 해줘. 이게 보편적 복지, 현대 복지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리 왜 바뀌었냐? 밑에 복지국가의 등장이네요. 이건 여러분들 정치법이나 경제에서 배웠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극단적 개인주의나 자유방임을 지향하고 국민의 공동복리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 복지국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강조했던 자유방임주의의 야경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이죠. 등장 배경 중요하겠네요. 사회가 너무나 경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경쟁에서 잘 살아남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된다고요. 경쟁에서 처진 취약 집단이 생겨났고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넘겨보시면 자유방임주의 결과 실업자가 늘어나서 각종 사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사회 구성원들은 국가로부터 최소한 이 정도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받아야 돼.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양괄호 3번의 현대 복지국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합니다. 거기 유형까지 나왔는데 좀 자세하게 나온 겁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다 무상으로 복지해주는 스웨덴, 덴마크, 보수적 조합주의라 그래서 복지 수준은 높지만 보편적 복지는 안 해주고요. 잘 사는 사람 복지 안 해주고요. 자, 미국 같은 건 자유주의라 그래서 복지 자체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극빈층에게만 복지해주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법, 경제하고 세트로 연결하려면 양괄호 4번이 중요합니다. 복지국가의 변화 과정. 시민혁명 이후에 자유방임주의, 이때는 복지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이때는 이복지였죠.
안 해줘도 되는데 국가나 부자가 불쌍해서 해주는 거고, 그랬던 게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에 시장 실패가 생기면서 수정 자본주의, 자본주의 수정을 가했죠. 그래서 뭐가 등장했어요? 복지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애기 태우는 요람부터 죽을 무덤까지 국가가 다 해주겠다 이거죠. 수정 자본주의. 그랬는데 70년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겪으면서, 석유파동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너무나 국가가 다 해줬더니 석유파동 다음에 써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영국에서 처음 생겼다 그래서 영국병, 다른 말로 복지병. 사지 멀쩡하고 다 튼튼한 사람이 국가가 다 해주니까 됐어, 국가가 다 해주니까 안 해줘도 돼, 이렇게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영국병, 복지병이 생겨서 신자유주의, 이걸 다른 말로 제3의 길, 밑에 나와 있네요. 중도주의적 개념으로 공산주의 몰락했기 때문에 생긴 건데, 이건 정치적인 측면이고, 우리 그 사회문화에서 복지적인 측면 보면 신자유주의가 영국병, 복지병에서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복지의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결국 사회문화에서 복지 나오면 59쪽부터 복지제도의 유형입니다. 역시 크게 봐야 돼요. 1번에 공공부조, 460쪽 2번에 사회보험, 61쪽 3번에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제가 딱딱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보험 일반적으로 먼저 하거든요.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긴 한데 다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입니다. 그럼 이것 말고 개인이 하는 개인 보험이 있어요. 띠링띠링 무슨 연금 1588 응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돈 많으면 한 달에 보험료가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넣어도 되고요. 돈 없으면 못 내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저도 농협에다 연금을 넣거든요. 농협연금, 연금이라는 말을 쓰니까 국가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하는 거니까 복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점, 이렇게 나눠서 요 두 개는 금전적 지원, 현물 지원입니다. 무슨 뜻이죠? 돈 준다고요. 현재 물건 준다고요. 물건 줘요. 돈 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반대니까 비금전적 지원이에요.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복지, 우리 각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 가면,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무슨 복지 프로그램 같은 거 있거든요. 장애인 복지 이런 거 다 있어. 이런 것들은 제가 돈 조금만 내면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비금전적 지원이고, 이건 금전적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요거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기준은 딱 하나.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뭐예요?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하는데 돈을 누가 대느냐? 돈은, 이거는 수혜자도 부담을 합니다. 수혜자가 누구예요? 저요. 혜택 받는 저도 부담을 하죠. 근데 이거는 국가와 지방자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요. 어떤 보험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이 보험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를 하려면, 복지를 하려면 돈이 이 돈을 국가가 다 내면 무조건 공공부조, 나도 조금 내면 사회보험, 끝.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회보험의 종류가 전통적으로 4개 있었는데 요즘 5개,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전통적으로 보통 2개 있었는데 요즘 3개. 요거 구분만 하면 끝. 사회복지 서비스는 돈 주는 게 아니다.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먼저 볼게요. 460쪽에. 수혜자로부터 보험료를 미리 걷었다가, 지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역시 사회보험 설명드릴 때 사회보험 이러면 공공부조는 이렇겠네, 추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수혜자로부터 보험료를 미리 걷었다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성격은 사전 예방적이에요. 다치기 전에, 아프기 전에, 노동력 상실하기 전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다치기 후에, 노동력 상실한 이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이 납부하고 곧 수혜자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돈 내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일리 가야 되죠. 나의 소득에 따라. 자, 비용 부담은, 이게 비용 부담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본인 내고 국가 내고, 기업도 냅니까? 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누구도 내요? 기업도 냅니다. 종류 딱 있죠? 이게 일단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우리 건강보험 의료보험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의료보험은 뒤에 또 있으니까 정확히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라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하나씩 일단 볼까요? 국민연금. 나중에 65세 이상 돼서 노동을 할 수 없을 때 대비해서 미리 내는 겁니다. 저 보세요. 저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지금 노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이에요. 고용보험, 나중에 일 잘릴 걸 대비해서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 주기 위한 거고. 건강보험, 저 지금 아파요? 네, 아파요. 마음이 좀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다리도 아프고 건강보험 목도 아프고. 건강보험은 뭐예요? 안 아픈데, 지금 안 아픈데 나중에 아플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돈 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대잖아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비싸봤자 3,000~4,000원, 약국 가서 비싸봤자 2,000~3,000원, 즉 5,000원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도움. 제 일하다 다쳤어요? 안 다쳤잖아요.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장점, 미래에 닥칠 위험을 대비할 수 있고요. 근로의욕 고취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다 대주니까 일 안 해도 국가가 다 대주겠네? 근로의욕 떨어져요. 근데 이건 근로의욕 고취할 수 있고. 자, 소득 재분배 효과 잘 보세요. 소득 재분배 중요하거든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공공부조 소득 재분배 효과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너무나 크고 이건 작고. 답지에 소득 재분배 효과 있습니다. 왜 있냐면요. 딴 건 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보세요. 제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 소득이 뽀록 나니까 안 되고. 건강보험료 제가 내잖아요. 얼마 내는데 건강보험료가 옆집, 앞집, 뒷집 다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그 사람의 개인 소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산 상태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건강보험료 10만 원 내고 옆집 아저씨가 20만 원 내요. 그럼 옆집 아저씨는 20만 원 내니까 당신은 옆집에 있는 저 사회선생보다 많이 내니까, 사회강사보다 많이 내니까 당신은 아파서 왔어? 그럼 감기 걸렸는데 주사도 한 3방 맞고 약도 한 일주일치 먹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사람도 주사 한 방, 나도 주사 한 방, 약도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는 2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일부 저한테 오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왜 크다고 보는 거예요? 있는 게 그치지 않고. 아예 가난한 사람은 돈을 내질 않아요. 아까 말했던 그 20만 원 내는 그 사람이 아예 이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점, 보험료를 아예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그럼 일리 가야죠, 이제. 그것 때문에 공공부조가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 일단 4개.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이요. 건강보험 4개 기억하시고, 제가 아까 5개라 그랬죠. 요즘 많이 나오는 61쪽 맨 밑에 뭐가 있어요? 61쪽 461쪽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있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취사, 청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건강보험료 낸다 그랬잖아요. 건강보험료 집에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가구주가 아버지 어머니 되거나 아니면 본인 되면 건강보험료가 이메일이라든가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건강보험료 밑에 보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건강보험료하고 같이 부과되는 그 항목이 있어요. 이게 잘 보세요. 제가 지금 65세 이상 돼서 노동력을 잃었거나 아니면 아픕니까? 아닌데 건강보험료 몇 프로를 이걸로 따로 얻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제가 돈 낸다고요? 안 낸다고요? 낸다고요. 제가 내잖아요. 사회보험. 그러면 이거랑 비교하는 거 아예 나왔으니까 할까요? 노인장기 요양보험하고 비교되는 거 460쪽에 동그라미 7번 맨 위에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서 쭉쭉쭉 보고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장애인 연금제도는 뭐 당연한 거니까 이건 안 볼게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기초연금제도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노인 기초연금제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왜 공공부조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하위 70%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100분 중에서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눈 다음에 하위 70%예요. 이거 한 분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돈을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노인 기초노령연금제도 나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돈 줄 거니까 젊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거 돈 냈습니까? 국가에?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 65세 이상 되셨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무조건 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걸 욕먹었던 이유는 대선 공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100% 다 주겠다. 65세 이상이면.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내세웠던 게 뭐예요? 증세 없는 복지였잖아. 이거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비난했거든요. 복지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을 뭐 땅 파서 발행합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데 증세, 세금 안 걷고 복지는 늘려주겠다. 얼마나 이상적이니.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사회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100% 다 해주겠다고 하다가 한 발 물러나서 70%만 해주는 겁니다. 포인트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같이 부과됩니다. 저도 지금 낸다고요. 저 지금 이거 안 내요. 근데 65세 이상 되면 아마 저 받을 거예요. 그때도 이 제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내가 돈 내냐? 국가만 내냐? 요게 포인트. 자, 그러면 사회보험 봤으니까 그대로 뒤집어서 459쪽으로 가야겠네요. 공공부조.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아까 사회보험이 아프기 전에, 다치기 전에, 노령되기 전에 사전 예방이라면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이고요. 대상,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국민으로 납부자와 수혜자가 다릅니다. 내가 내는 거하고 혜택 받는 사람이 달라. 이건 납부자와 수혜자가 같죠. 비용 부담은 이게 포인트네요. 국가나 지자체가 100% 부담.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교육, 주거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험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령기초연금제도하고요. 장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요. 단점, 돈이 부족하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수혜계층이 제한이 되고 수혜자의 근로의욕 감퇴. 왜요? 일 안 했더니 국가가 돈 다 대주는데 뭘 이래? 그냥 냅두자.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고 자산조사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는 즉 못 산다는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460쪽에 7번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이게 이제 최저생계비 이하입니다. 1인, 2인, 3인. 앞에 봤었던 절대적 빈곤 있죠?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고, 의료급여, 건강보험은 뭐고 의료보험은 뭐냐?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잖아.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거의 안 나오거나 500원 정도 나오는 게 있어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원비를 낼 능력도 없으니까 국가가 기본적인 치료를 무상으로 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꼭 비교하시고 이번에는 뭐? 사회복지 서비스 461쪽. 461쪽에 3번에 사회복지 서비스 보기 전에 그 위에 보면 사회민간보험은 여기 있는 거죠. 띠링띠링. 1588 응애. 요거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기 능력이 있으면 뭐 한 달에 1000만원 보험료 내도 되는 거고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필요가 필요한 취약계층, 대표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그렇습니다. 자활근료, 장애인 의무 고용제, 여성 할당제. 특징은 상담, 재활, 직업소개 등 밑줄 쫙 치세요. 비물질적 지원이다. 비금전적 지원,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사전 예방이나 사후 목적이요. 장점, 자활 지원하면서 생활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결정적인 단점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한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이건 거의 없고 보조적 장치니까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 서비스. 자, 61쪽에 맨 밑에 복지제도의 한계 앞에 봤네요. 수혜자의 근로의욕 감퇴되고요. 사회복지에 기대려는 도덕적 해이와 나태, 국가재정 악화와, 왜냐하면 이거 같은 거 특히 국가가 전액 보전하니까요. 국가재정이 악화되겠죠. 생산성, 효율성 떨어지고 복지병, 영국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국가가 다 해주니까 대충 해야지. 이런 거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역기능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기능에 대안의 포인트는 옆에 나와 있는 생산적 복지죠. 복지를 해주긴 해줄 거예요. 근데 무조건 무턱대고 다는 안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예요? 사지 멀쩡하고 본인이
능력을 가지고 복지를 혜택을 받는 사람은 더욱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즉 본인이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 복지를 해주겠다. 무조건 해주진 않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도한 복지 비용 지출에 따른 부담과 복지 의존도가 너무 증가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요? 생산적 복지입니다. 복지를 약간 축소하면서 복지 급여 자격을 강화하고요. 수혜자가 복지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도 지원하고 또 복지와 효율성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거죠. 하지만 노동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경우 복지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역기능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인 게 1번 의미에 보면 얘가 나와 있는데 근로장려 세제금이라고 이거 3, 4년 전부터 등장했던 겁니다. 근로장려 세금 이건 뭐예요? 근로장려 세제 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하는 일만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국가가 장학금을 비슷하게 주는 겁니다. 6월달인가 관심 있게 보세요. 요즘은 자녀장려금도 나와서 지금 추석 전에 오픈한다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요. 그래야 이제 돈을 추석 전에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즉 근로를 안 하면 안 줘요. 근데 하면 줘요. 그러니까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사회복지제도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것도 항상 요즘은 복지가 추세이기 때문에 요걸 꼭 확인하시고요. 챕터 12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13챕터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